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매수 신청 대리 등에 관한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그림 봐야 되죠? 아우, 저는 징글징글하다. 자, 대상알제대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범주라고 해서 대행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이 대행은 자, 분양된 관리 등이 있었고요. 그 객체는 주택과 상가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담할 수 있었고요. 알선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공할 수 있었고요. 나중에 이슈가 되는 것이 대리라고 해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는 미리 지방 법원에 대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이라고 하는 것을 등록을 해야만이 매수 신청 대리라는 것을 할 수 있고,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낙찰받는 것을 입찰 신청 대리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매수 신청 대리 경매가 되겠고, 공매는 입찰 신청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문제 구성되는 것이 매수 신청 대리인의 등록과 매수 신청 대리인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출제 이슈 해서, 자, 일단 매수 신청 대리인의 등록 요건에서 크게 봐야 돼. 텍스 읽지마. 자, 개공일 것, 경매관의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그 다음에 보증을 설정할 것이라고 해서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떻다?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개공 사장님만 몰아줘 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문제,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떻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다른 거 하지 마. 어차피 다 외울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경매관의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얘는 이제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이라는 개념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경매관의 실무교육, 전 다른 교육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매관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지 어떻다? 바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거 있죠. 자, 폐업 신고를 하고 나서 1년 내에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최근 1년 사이에 경매에 관련한 일을 했던 거니까 이때는 실무교육 면제가 된다 해서,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거, 최근 1년 이내에 중개업에 종사했다면 어떻다? 실무교육 면제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의 설정. 자, 우리 보증 설정에서 세 가지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출제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슈가 바로 보증 금액이라고 해서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주된 사무소 2억 이상 분사무소당 얼마 1억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논의의 대상이 됐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저거 있었다. 바로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허락한 사람도 어떻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세 번째,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어떻다? 보전이라고 하는 거 다시 채워놓는 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왔던 보증에 관한 주제고, 이것도 이제 제가 지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는 과정에서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이때는 어떻다?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미리 보증 설정 안 하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했던 게, 중개사무소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보증 설정을 할 수 없던 사안이고, 얘는 이미 개공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다? 미리 보증을 설정해라. 거의 나오지 않는 주제가 보증 설정 얘기인데, 하여튼 세 가지, 개공일 것, 경매 실무 교육을 받을 것, 그 다음에 보증의 설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 세 가지. 그래서 바로 나올 결론이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개공을 문을 닫게 된다.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하고 개공도 된 상태에서 개공이 폐업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이 사람은 요건 자체를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의 문제로 연계가 되게 된다라고 할. 그래서 이건 이제 보통 소공 한번 답을 뽑아내는데 유치한 문제고, 이 파트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등록과 등록 취소, 재등록에 관한 주제가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지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법원의 장에게 어떻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내가 개공도 하고 있는데, 자, 고객을 대리해서 입찰 신청, 매수 신청을 하고 싶으면 지방 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요거 한 문제짜리.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이 중개업을 폐업했을 때 중개업 폐업하려면 개공의 요건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어떻다? 지방법원회장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휴업 아니야? 야, 휴업 아니야. 폐업했을 때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의 등록 요건이 뭐가 있어서 개공일 것이라는 게 요건이 있었다고. 근데 이 중개사무소를 폐업을 해버리게 되면 개공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재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중개업 폐업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된 사안에서 다시 매자 중개업 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나머지 요건 충족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재등록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다시 재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논의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 또 외워봐야 돼 미성한파라고 해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집자업업이라고 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있었고요. 세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3년 미경과라고 해서 금벌자계라고 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등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럼 똑같은 논리 구조야. 얘가요, 사고 쳐가지고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 내는 어떻다? 컴백할 수 없다. 근데 이거 잘못해서 등록이 취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다? 재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3개 외우시는 거 4개. 자, 소공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지방법원회장. 앞에서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한테 개설 등록을 했던 것이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는 것은 어디? 바로 지금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다. 그런데 폐업하게 되면 요건이 상실하기 때문에 바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3년 미경과됐을 때도 폐업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는 재등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 4개를 가지고 거의 구성. 특히 이 뒤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해. 왜 그러겠어? 왜 그러겠어? 이거 다 공부한 다음에, 아직까지 숨이 깔딱깔딱 붙어있는 인간들이 뭘 봐? 그 다음 항목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앞에 구질구질한 얘기는 다 사이드로 빼버리고 얘를 메인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루틴을 보셔야 돼. 그리고 폐업 가지고 좀 이따 보겠지만 휴업 이렇게 장난친다고 개새끼들 소새끼들이지. 약간 헷갈리게 휴업한다니까 이게 안 보여요. 시험 볼 때는 그걸 알아야 돼. 이게 거의 내게 돼야지 이게 보이지. 그냥 더 듣고 이해하고 이게 안 돼. 시험 볼 때 내 점수가 안 나와요. 정확하게. 그래서 양을 줄이시는 게 능력이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이제 4개 외우셨어.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 관련해서 자, 위임계약 듣고 버리는 거야. 자, 지금 이제 내가 개공이면서 지방법원회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입찰 신청 대리를 해달라고, 매수 신청 대리를 해달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맡아서 대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위임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쟁점 안 되고요. 한번 답이 됐던 것이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이 매수 신청들의 입찰 신청들의 경공매 대상 물건의 경우 정확하게 금액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어떻다?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좀 특이한 것도 한번 과거에 답이 됐고요. 객체 똑같고 필요 없고, 지금 이제 제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수 신청 대리인의 권한이라고 하는 거. 이게 논의 대상. 그래서 단순화시키면 매수 신청 대리는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고요. 매수 신고를 어떻다? 대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보셔야 돼. 매수 신청은요,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같이 저도 내가 얼마에 사겠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입찰하는 것을 가리켜서 매수
신청이라 부르게 될 테고, 매수 신고는 결승점에 가가지고 그냥 일정한 금액을 내고 내가 낙찰을 받겠다라는 개념을 매수 신고라고 부릅니다. 크게 가셔야 돼. 자, 입찰 등을 하는 것을 매수 신청, 그 다음에 결승점에 가서 미리 낙찰 받겠다고 줄 서 있는 것을 매수 신고, 이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는 뭐 쟁점 안 되고. 자, 그럼 매수 신청이 뭐냐? 경매 법정에 가서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의 제공이라고 해서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말을 나중에 공부합니다. 법원에서 최소 얼마 이상 입찰해라 라고 하는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해주면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입찰표 작성할 때 사실 보증까지 봉투에 같이 넣거든요. 그래서 바로 입찰표 작성 및 제출,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이런 것을 대리를 할 수가 있다. 자, 갑이라는 고객이 있어. 이 갑이라는 고객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이자 을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이자 매수 신청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수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가서 입찰표 작성 제출하고요, 함에 넣고요, 같이 보증도 같이 그 금액도 같이 넣는 거, 이걸 우리가 매수 신청의 대리라고 부릅니다. 자, 좀 어려우시는 게 매수 신고의 대리. 이 매수 신고의 대리라는 개념, 매수 신고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은 이미 1등이 정해져 있어. 그래도 그 금액 등을 내고 내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매수 신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우선 매수 신고 두 개 나와 있죠.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거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은 어떤, 자, 토지가 있습니다.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을이 40%의 지분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병한테 돈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은 논의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 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병이 저당권 실행을 하는 거야. 그럼 경매 물건으로 을의 지분이 나온다고, 그럼 이런 저런 사람이 입찰을 받겠지. 그때 갑이 조용히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야, 어떤 새끼가 높은 금액을 쓰든 그 금액을 내가 지불을 하겠다라고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를 해놓게 되면은 나머지 애들은 이 지분을 낙찰 받으려고 개고생을 해봐봤자 결국은 누가 우선 배당을 받는다. 바로 그 나머지 공유자가 우선 배당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닌데 일정한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임차인이 가서 얘기한다고, 누가 1등 할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을 내가 지불을 하고 내가 낙찰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 그러면 설령 딴 놈이 1등을 했다 할지라도 임차인이 마지막에 돈을 내게 되면 우선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이 우선 매수 신고는 그냥 결승점에 미리 가 있는 거야. 니들 열심히 뛰어봐라. 내가 그 금액에 그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지분을 또는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낙찰을 받겠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 제일 중요한 이슈. 나중에 이 문제만 가지고 거의 문제 반 정도를 차지하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이 혹시 1등한 사람이 낙찰을 받지 않게 되면은, 매각금을 내지 않게 되면 내가 그 돈을 내고 낙찰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차순위 매수 신고. 그러니까 내가 아슬아슬 떨어졌어. 근데 이 물건 자체가 낙찰이 됐다 할지언정 매수인, 낙찰 받은 사람이 매각대금을 완납해야지, 어떻다? 매각대금을 완납해야지 이때 이 사람이 소유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1등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매각대금을 내지 않았을 때 내가 그 돈을 내고 낙찰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차순위 매수 신고. 그래서 결국은 매수 신청 대리인은 크게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고요, 매수 신고 대리를 할 수 있다. 나머지 안 돼. 뒤에 보면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안 돼.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만 누가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단독으로 한 문제 구성하는 게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해서 나중에 보면요, 지금 막 겁나 어려운 거 막 깔아놔. 근데 답은 거의 다 차순위 매수 신고. 이 문제가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다 해서 가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의 권한이라고 해서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고 매수 신고 대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를 함에 있어서는 이 신청할 때, 자, 원칙적으로 매번 내가 매수 신청 대리인이다 등등등 증명 문서를 제출해야 된다. 근데 하루에 여러 번 건을 할 때는 한 번만 제출해도 된다. 이런 것들은 안 중요해.
듣고 버리는 거야. 듣고 버리는 거야. 다시 내가 매수신청 대리인데 오늘 3건을 입찰을 대리한다. 그러면 처음 입찰할 때는 당연히 어떻다. 자신이 매수신청 대리인이다 등등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다. 근데 같은 날 나머지 2건을 더 입찰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어떻다.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다음 날 가서 다시 입찰을 하면 다시 어떻다. 또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의미가 없어요.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 아니야. 그 다음에 직접 기어가야 된다. 출석을 해야 된다. 거의 의미 없습니다. 이런 것도 지가 가서 해라 이거야. 따까리 시키면 안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데 여기 다 필요 없고 그냥 매수 신청 대리와 매수 신고 대리라는 것만 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지금 이제 경매 신청 및 경매 취하 등에서 이게 이제 부동산 민사집행법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상한 문제 나왔는데 그건 이제 버려야 되겠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경매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채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돈 받을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채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자 경매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사람이 경매를 붙이려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돼. 그래서 갑은 을에게 돈 1,000만 원을 갚아라 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을이 승소합니다. 그럼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뭘 한다?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자 경매 붙입니다 라고 하는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를 촉탁을 해서 등기가 실행되면 이때부터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뭔 얘기랑 관련되어 있냐면 다른 권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 다시 생각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다른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으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됐을 때 예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소위 이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요. 자, 그와 별개 문제로 이게 이제 배당 요구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법원에서는요 사실은 이제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해야 돼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될 건데 최저 매각 가격 그러니까 2차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사람한테 얼마부터 최소한 질러라라고 하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있는 게 뭐라고요? 배당 요구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채권자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이번 경매가 진행됐을 때 이게 배당을 받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다 싶시다.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가장 선순위 권리자가 있습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다 가지고 있고요. 병이라는 사람이 2번 권리자로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어쩌어째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바로 병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때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이 1억이야. 그리고 이 주택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3억이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자, 기본 감정가가 3억인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임차인한테 연락을 해봐야 돼. 당신 배당 요구할 거냐 말 거냐? 을은 선택할 수 있어요. 경매 과정에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1순위로 배당 받고 빠져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는 임차인이라고 하는 선순위 권리자니까 얘는 매수인, 자, 대항력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으면 누구한테 승계가 된다. 바로 낙찰받은 사람 매수인한테 승계가 되니까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다? 그냥 임대차 끝날 때 새로 집주인 바뀐 사람한테 보증금 반환 받아서 나가면 된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임차인한테 물어보는 거야. 당신 배당 요구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해서 만약에 얘가 배당 요구를 한다. 나 1억 받고 빠져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 최저 매각 가격을 아마 3억으로 설정을 하게 될 겁니다. 왜?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깔끔한 물건이니까 3억부터 입찰을 해라.
이렇게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할 테고,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 선순위 권리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어차피 이걸 떠안고 사야 되거든. 자, 이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떠안아야 되니까 최저 매각 가격을 얼마? 2억 원 정도로 설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법조문과는 별 관련 없이요,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제 경매를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의 종기라는 것을 정해주고,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면 한 대로, 안 하면 안 한 대로 최저 매각 가격이 결정이 된다. 이건 텍스트 봐서 의미 없어요. 그냥 이 과정을 그냥 대강 감을 잡고 있어야 돼. 디테일한 지문 자체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민사집행법을 소화할 수 없어. 자, 그래서 다시 갑시다. 경매 신청 등 이 강제 경매일 수도 있고 또는 저당권 등에 따른 임의 경매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돼서 일단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이때 법원에서는 경매 부추기 위해서 먼저 감정가를 특정을 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해서 각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게 안내를 해야 되고, 그 배당 요구 결과를 참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다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사안에서 지금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최저 매각 가격을 3억으로 설정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때 뭐 한다고요?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된다. 이때 어떻다? 입찰에 참여를 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식이지. 자, 논리 구조가 최저 매각 가격, 법원이 어떻다?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게 된다. 아까 얘기는 이제 그 배당 요구의 종기 정해서 배당 요구 한 것들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각 방법 별 의미 없어. 호가 경매, 길 입찰, 기간 입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지문에 나오다 답 안 돼. 호가 경매는 영화 같은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홍콩 영화 보면 뭐 이렇게 $1,000, $10,000 이렇게 올리는 거, 이렇게 호가 경매. 길 입찰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법원에 가서 입찰함에다가, 자, 아까 우리 매수 신청 보증하고요, 입찰서를 같이 집어넣는 방식. 그 다음에 기간 입찰은 일정 기간 동안 입찰서를 받는 방식,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 자, 그럼 이제 매수 신청할 때 보증 제공. 자, 제일 유치한 거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얻었다. 매수 신청 보증으로 제공한다 해서, 이게 이제 한 23회나 22회 때까지는 도배했던 문제인데 지금 유치해서 내지도 않아. 나와도 답 아니야. 근데 지문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 지금 아까 최저 매각 가격이 3억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3억 5천 쓰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3억 4천을 쓰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3억 1천만 원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3억 5천을 써도 얼마? 3천만 원. 3억 4천을 써도 얼마? 3천만 원. 3억 2천을 써도 얼마? 3천만 원. 이게 바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 금액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찰 금액 아니에요. 입찰 금액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3억짜리 물건인데 어떤 사람이 3억 1천만 원을 쓴다고 썼는데 동그라미나 잘못 쳐갖고 31억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제 개털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 자체를 다 날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이유들도 있다시피 결국은 보증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거의 도배하는 문제, 차순위 매수 신고. 지금 입찰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그날 깝니다. 통장을 딱 까보니까 지금 이게 3억이 최저 매각 가격인데 3억 5천 쓴 사람, 3억 4천 쓴 사람, 3억 1천 쓴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럼 누가 1등 먹었다, 3억 5천이 1등 먹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려면 나중에 뭘 해야 된다고요? 매각 대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고. 그때까지는 권리를 취득을 못해. 근데 일단은 이 매각 대금을 이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못 내는 경우도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3억 4천 쓴 사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슬아슬 떨어졌거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야. 혹시 1등 먹은 놈의 새끼가 돈을 내지 않게 되면 내가 3억 5천에 낙찰을 받겠다. 그래서 재입찰을 붙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뭐라 한다? 차순위 매수 신고. 그래서 이게 문장을 통째로 외워야 돼. 문장을 통째로 외워야 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기 위한 요건. 자, 보니까 그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 3억 4천을 쓰는 사람 볼까요? 최고가 매수 신고액 얼마? 3억 5천에서 보증액 얼마? 자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을 뺀 금액. 그러면 얼마가 돼? 3억 2천을 넘는 금액을 썼으니까 3억 4천을 썼던 사람은 어떻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3억 1천만 원을 쓴 사람은 경우 수를 볼까요? 이 3억 1천만 원을 쓴 사람 같은 경우는 뭐야? 최고가 매수 신고액 3억 5천에서 보증액 3천에서 뺀 금액 3억 2천 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장을 해야 돼.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 한해서 어떻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게 계산 문제도 나오고 도배하다시피 출제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또 글 틀리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지. 그냥 다시 자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사람만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게 입찰한 사람만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렇게 자 그날 통을 까가지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하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매각 결정기일이라는 것을 이게 이제 그 뭐죠 경매 법정에서 1등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법원의 판사가 확인을 봐야 돼. 진짜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 지금 돈을 갚지 않아서 경매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건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 갑이 이 물건에 입찰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입찰 못합니다. 자신의 물건을 입찰을 할 수는 없어요. 안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약간 1등한 녀석이 자신의 물건에 입찰했다. 그럼 법원에서는 그 사람한테 어떻다? 매각 허가 결정을 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좀 상식적으로 하나 가르칠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병한테 판 상태에서 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경매가 진행이 됐다. 그럼 병은 어떻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해서 제3취득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자기 거였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직접 돈 빌린 게 아니니까. 근데 애초 채무자 이 사람은 어떻다?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돈을 먼저 갚아야 되는 것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만약에 이 저당권 설정자이자 채무자인 이 사람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이게 다 1억을 빌렸어. 근데 담보 가치가 1억이라고 해서 1억을 빌렸는데 나중에 낙찰 금액이 얼마? 7천, 6천 빠지니까 갑이 내려면 사버려. 그러면은 자, 이 경매가 진행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되거든요. 물론 민사채권은 남아있지만은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어떤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돈 빌린 놈은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보니까 지금 매각 허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 원래 채무자인데 1등한 애가 그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다? 당연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해서 따질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자, 이거 매수 신청 대리는 할 수 없고요. 당사자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매수 신청 대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매수 신청의 대리와 매수 신고의 대리 두 개만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외에 자, 매각대금 다 낸 때 그 목적물인 권리를 취득을 한다 해서 나중에 한 개 정도 더 살을 붙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말소 기준 권리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전세권 얘기로 거의 다 귀결이 되게 됩니다. 해서 일단 말소 기준 권리, 등기된 권리 중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경매가 진행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다 위치를 불문하고 소멸합니다.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위치를 불문하고 무조건 다 소멸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권리, 자,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권리를 대항할 수 없는 권리라고 부른다. 그럼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거. 근데 이제 유치권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자, 요건 약간 논란의 소지는데 하여튼 유치권은 등기된 권리가 아니니까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어떻다?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는 거의 100% 문제가 전세권자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배당 요구,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정이라는 사람이 자, 담보 가등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쭉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뭘 한다고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전세권자한테 물어본다고. 너 이번에 배당 받을 거냐 말 거냐 라고 했을 때 얘가 아무 말을 안 하면 배당 안 받는 거고, 나 배당 받겠다 라고 하면 경매 환가되면서 전세권자부터 우선 배당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전세금이 1억이다 라고 하고 부동산의 가격이 만약에 4억이다 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아마도 최저 매각 가격 한 4억부터 설정을 하게 될 것이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1억 더 하나 이러니까 최저 매각 가격을 3억 정도로 설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게 4억짜리였었고, 예를 들어서 최저 이 사람 배당 요구를 해서 1억이라고 치고,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5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 하십시다. 실질적으로. 그럼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일단 1억 다 못 받더라도 일단 전세권은 다 소멸하게 된다. 다 못 받더라도 다 전세권은 소멸하게 된다. 자, 전세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 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전세권자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없다. 전액 변제를 항상 못 받더라도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을 좀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얘기고, 모든 문제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다?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어떻다?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 문제로 사실 그동안 16년간의 대부분 문제가 예로 다 귀결이 돼요. 이런 식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전세권자,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감유채권자 어쩌고저쩌고 무조건 배당 요구면 어떻다?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해서 실제로 문제에서는 거의 100% 뽑아내는 게 배당 요구, 전세권에 있어서 배당 요구, 요걸로 모든 얘기가 귀결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부동산 경매 관련한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